2025년 10월 1일 요세미티 밸리 23세 등반가 가 2000피트 상공에 매달려 있습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태웁니다. 사흘 만에 처음으로요. 그는 편하게 숨을 쉽니다. 아래 계곡은 생명으로 가득하고 이 위에는 오직 고요함만 있습니다. 그는 아직 모르지만 이것이 그의 마지막 평화로운 숨이 될 것입니다. 힘든 부분은 끝났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암벽 중 하나인 엘 캐피탄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의 장비 가방이 아래 벽에 걸려 있습니다. 그는 하강의 가방을 흔들어 빼내면 모든 것이 완벽해집니다. 간단한 일상입니다. 그가 수백 번이나 해온 일이죠. 하지만 앞으로 60초 안에 일어날 일은 평범한 순간을 국제적인 비극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수백 명의 낯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것이고 끔찍하게도 그중 한 명은 10대 소녀인 그의 여동생입니다. 48시간 이내 거의 모든 주요 언론이 그가 누구였고 왜 죽었는지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를 보도할 것입니다. 세계적인 알피니스트가 틱톡 스타로 잘못 낙인 찍히는 것부터 단지 조회수를 위해 산에서 목숨을 거는 실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까지 이것은 발린 밀러의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미 최고의 젊은 등반가 중 한 명이 엘 캐피탄에서 추락하고 그 장면이 낯선 이들의 휴대폰에 담긴 이유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되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들었을 그 이야기는 발린이 진짜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중요한 모든 것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발린은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자랐고 실제로 등반하며 성장했습니다. 그가 3살 때 그의 아버지는 처음으로 그와 그의 형 딜런을 도시 남쪽의 시워드 하이웨이 절벽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세발 자전거를 배울 때 발린은 바위 잡는 법을 익혔습니다. 12살이 되자 등반은 그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게임이나 스포츠를 즐길 때 발린은 날씨와 상관없이 밖에서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산과의 관계를 쌓았습니다. 그의 형 딜레오는 등반 파트너이자 멘토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발린이 더 어렸지만요. 그들은 주말마다 둘이 바위 등반을 했고 1, 2년 후 발린은 아이스 클라이밍을 알게 됐습니다. 겨울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알래스카 해안 도시 발디즈는 곧 그의 가장 좋아하는 등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 클라이밍은 다릅니다. 얼어붙은 폭포와 아이스월은 완전히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바위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아이스툴을 휘두르고 크램폰을 얼음에 차 넣으며 생명을 얼어붙은 물에 맡기는 일입니다. 기술적이고 매우 가혹했지만 발리는 이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발리는 그에 대해 모든 것을 말해주는 선택을 했습니다. 평범하게 대학에 진학하고 가끔 주말에 등반을 하는 대신 발리는 이 은색 프리우스를 샀고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작은 차는 그의 모든 것의 베이스 캠프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등반 자금을 모으려고 계좌비와 광산 같은 계절직으로 겨우 돈을 마련했습니다. 다른 냉정한 등반가들과 달리 발리는 두려움과 고통, 자유 등 모든 것의 기쁨을 진심으로 즐겼습니다. 사실 그는 힘든 등반을 앞두고 독특한 의식을 가졌습니다. 그는 전쟁 페인트처럼 광대뼈에 반짝이를 바르곤 했습니다. 그는 전사들이 전투 전에 화장하는 것과 같다고 잡지에서 말했습니다. 그는 엉뚱하고 친절하며 베이스 캠프에서 늘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바위나 얼음 위에 오르면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는 집중하고 강해지며 완전히 자신의 영역에 들어간 듯 했습니다. 2025년 1월 발리는 캐나다 로키 산맥에서 리얼리티 베스를 단독 등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아무 아이스 클라이밍이 아닙니다. 리얼리티 베스는 1000피트에 달하는 아이스 루트로 워터 아이스 6등급입니다. 이는 극도로 어려운 아이스 클라이밍을 의미합니다. 이 루트는 1987년 처음 등반된 후 37년간 아무도 다시 오르지 못했습니다. 얼음 상태가 완벽해야 하고 날씨도 도와줘야 하며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수직 얼음을 다룰 수 있는 기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발리는 혼자 해냈습니다. 동료나 로프팀 없이 오직 그와 그의 아이스 툴만 있었죠. 37년 만에 두 번째 등정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북미 등반가들은 수십 년간 아무도 못한 일을 해낸 알래스카 출신의 조용한 소년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는 더 큰 도전으로 알래스카 헌터산 프렌치 커넥션 루트를 혼자 등반했습니다. 그곳은 디날리 국립공원 깊은 곳에 있는 얼음과 암석의 6,500피트 루트입니다. 난이도는 Artificial Ice 6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신다면 기본적으로 알파인 등반에서 가장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는 좁은 틈에 매달린 채 머리 위 얼음 아래에서 지상 수백 피트 높이에서 도구를 작은 구멍에 휘둘렀습니다. 대부분 등반가들은 팀과 밧줄을 준비해 이틀에서 사흘 동안 그 벽을 오릅니다. 발리는 캠프에서 정상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데 단 17시간 반 만에 혼자 해냈습니다. 이 시점에 세계 최고의 알피니스트들조차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발리는 그를 전설로 만든 등반을 해냈습니다. 그는 데날리에서 슬로박 다이렉트 솔로에 도전했습니다. 의미를 설명하겠습니다. 데날리는 북미 최고봉으로 해발 2만 310피트입니다. 대부분 데날리 등반 시 웨스트 버트레스 루트를 선택하며 이 루트는 여전히 어렵지만 비교적 단순합니다. 정상까지 오르는데 평균 15-26일이 걸리며 등반가들은 무거운 배낭을 메고 고도를 극복하고 캠프를 설치하며 적응해야 합니다. 슬로박 다이렉트는 그런 종류의 루트가 아닙니다. 슬로박 다이렉트는 데날리 남벽을 따라 9,000피트를 곧장 오르는 루트로 알래스카에서 가장 험난한 자지형 중 일부를 통과합니다. 암벽 등반, 아이스 클라이밍, 그리고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믹스드 클라이밍까지 있습니다. 이 루트는 1984년 슬로바키아 등반가 3명이 처음 올랐으며 보이식 등반으로 11일이 소요됐습니다. 2000년에 스티브 하우스, 마크 트와이트, 스콧 베커스, 당시 세계 최고의 알피니스트 3명이 이 루트를 60시간 만에 올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획기적인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이 절정에 달한 진정한 전문가들이었고 60시간이라는 기록은 엄청난 성과였습니다. 2022 연세 등반가가 17시간 10분 만에 성공했습니다. 1984년 이후 이 루트를 성공한 사람은 20명 미만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팀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주세요. 슬로박 다이렉트를 시도한 사람들은 모두 파트너와 함께였고 무게와 결정, 위험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혼자 해본 적이 없었고 혼자 시도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루트는 춥고 가파르며 잔인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실수나 잘못, 발을 잘못 디디면 당신은 끝입니다. 2025년 6월 발리는 혼자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첫날에 남벽의 기슭에 도달하기 위해 해발 4,500피트와 10마일을 올랐습니다. 그 후 실제 기술 등반을 시작했고 불과 4시간 만에 멈춰서 매달린 빙하 위에 비박을 설치했습니다. 그는 혼자 등반하면서 드물게 19시간이나 쉬었지만 발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좋아 그는 잘 쉬고 힘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는 가장 힘든 구간을 22시간 내리 등반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떨어지면 끝인 수직얼음과 암벽, 그리고 도구를 휘둘러 오르는 혼합 지형 등입니다. 해발 2만 피트배에서는 공기가 너무 희박해 머리가 멍해집니다. 해수면보다 2배 힘든 한 걸음마다 필요하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10일 출발한 지 56시간 만에 발린 밀러는 데날리 정상에 완전히 혼자 섰습니다. 슬로박 다이렉트를 단독으로 오른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동료도 없었고 짐을 나눌 로프도 없었으며 안전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와 산 그리고 침묵뿐이었습니다. 발리는 23살이었고 프리우스에서 생활하며 계절별로 어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팀과 함께 2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아래에서는 등반계가 들썩였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문은 포럼, 잡지, 채팅방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살아있는 최고의 알피니스트 중 한 명인 콜린 헤일리도 이걸 정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2000년에 처음으로 그 루트를 완등했던 인물 중 한 명인 마크 트와이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등정이 아니었고 아무도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발린 밀러였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스타나 인플루언서가 아니라 스포츠에서 순수한 탁월함을 추구한 세계적 알피니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순수함을 인기보다 더 추구했던 등반가가 결국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주목받는 일로 기억된다는 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앞서 나갔네요. 2025년 9월 말 발리는 자신의 프리우스를 몰고 캘리포니아로 내려갑니다. 그의 가족은 요세미티에서 가족 모임을 계획했지만 발리는 몇 주 일찍 도착합니다. 그는 가족 도착 전 등반을 원했습니다. 슬로박 다이렉트를 혼자 오른 사람에겐 이것이 한계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거의 휴가 등반으로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에서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요세미티도 정말 멋집니다. 엘 캐피탄에 가본 적이 없다면
이건 계곡 바닥에서 곧게 솟아오른 3,000피트짜리 화강암 거대 암벽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암벽 중 하나죠. 요세미티 밸리로 차를 몰고 들어가면 이 거대한 회색 화강암 벽을 볼 수 있고 그 위에 있는 등반가들은 아주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이곳은 전 세계 비골 등반가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은 엘 캐피탄의 한 루트를 도전하려고 수년간 훈련합니다. 발리는 Sea of Dreams를 선택합니다. 이 루트는 2,400피트 벽을 오르며 등급은 5.9 A3로 중급 자유 등반과 인공 등반이 포함됩니다. 벽에 설치된 장비를 잡고 오릅니다. 대부분에게 Sea of Dreams는 큰 성취입니다. 슬로박 다이렉트를 막 끝낸 발린에게는 이게 거의 산책이나 다름없습니다. Sea of Dreams는 여러 날이 걸리는 코스입니다. 몇 시간 등반 후 차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벽에서 생활하며 장비를 큰 가방에 넣어 끌어올려야 합니다. 포털레즈에서 잠을 자게 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텐트 플랫폼으로 암벽에 매달아 놓고 사용합니다. 수백 피트 상공에서 요리하게 됩니다. 등반이라는 신체적인 도전뿐만 아니라 모든 시스템, 물, 음식, 배설물, 로프 세팅까지 모두 관리해야 합니다. 발리는 밝은 주황색 텐트를 벽에 설치합니다. 계곡 아래서도 보일 만큼 밝죠. 그는 위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피치마다 한 단계씩 올라갑니다. 첫째 날에는 등반을 하고 캠프를 설치합니다. 둘째 날에는 더 많은 피치를 오르며 더 높이 올라가고 셋째 날에는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힘든 일이지만 발린이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움직임, 문제 해결, 노출, 그리고 모든 것이 나와 바위만 남는 이 수직 환경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이죠. 발린이가 모르는 건 그가 저 위에서 등반에만 완전히 집중할 때입니다. 엘 캐피탄 초원 아래 망원경을 든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이고 그는 마운틴 스케일링 미라는 틱톡 계정을 운영하며 자신을 요세미티의 슈퍼팬이라고 부릅니다. 에릭은 이 공원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는 등반가들을 지켜보는 것도 좋아하고 수천 피트 위의 절벽을 오르는 등반가들을 확대해서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장거리 망원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은 초원의 자리를 잡고 틱톡으로 등반가들을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들이 요청해서가 아닙니다. 에릭은 사람들이 거대한 화강암 벽을 오르는 모습을 멋지게 생각해서 그렇게 합니다. 야생동물 관찰과 비슷하지만 여기선 암벽 등반가들이 야생동물입니다. 에릭은 등반가들을 장비로 구분해 부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한 사람은 파란 재킷 남자, 다른 한 명은 빨간 로프 사람. 발리는 주황색 포털 엣지 텐트로 에릭 시청자들에게 주황색 텐트 남자로 불립니다. 며칠 동안 사람들은 주황색 텐트 남자의 진행 상황을 보기 위해 시청합니다. 그들은 엘 캐피탄을 오르는 그의 여정을 따라가며 댓글을 남깁니다. 주황색 텐트 남자 힘내요. 오늘은 잘 올라가고 있네요. 거의 정상에 다 왔어요. 에릭은 언제든 몇백 명에게 스트리밍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발리는 절벽에 있습니다. 에릭은 1만 명 이상이 그의 라이브 스트림을 시청했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은 이 낯선 사람의 등반에 몰입하게 되었고 며칠 동안 지켜봐 왔으며 그가 정상에 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꼭 이해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문제는 발린 밀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는 에릭이나 그의 망원경에 대해 전혀 모르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는 그저 위에서 등반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의 등반이 거실에서 틱톡을 보는 이들에게 엔터테인먼트가 된다는 사실도 모릅니다. 그 이야기는 2025년 10월 1일 오후 1시쯤으로 이어집니다. 발린이 마침내 정상에 도달합니다. 그는 마침내 시 오브 드림스의 마지막 피치를 완등하고 엘 캐피탄 정상에 오릅니다. 실제로 어렵고 기술적이며 위험한 등반은 끝났습니다. 그가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아래서 에릭은 계속 스트리밍 중이고 채팅창은 흥분에 차 있습니다. 오렌지 텐트 남자가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며칠 동안 지켜봐 온 이 낯선 사람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리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의 홀백이 몇 피트 아래에 걸렸습니다. 이런 일은 비골 등반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가방에 60, 70파운드 장비가 들어있어 벽을 따라 끌면 자주 걸립니다. 바위에 돌출부나 균열 등 튀어나온 곳에 걸릴 수 있지만 위험하진 않고 다소 짜증날 뿐입니다. 하강 장비 설치 후 내려가 가방을 빼내고 남은 구간을 다시 끌어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발린이 하강 장비를 설치합니다. 이제 혼자서 큰 절벽을 등반할 때는 로프 관리가 복잡해집니다. 등반과 장비를 끌어올릴 때 같은 로프를 사용하며 장비를 올릴 때는 로프를 짧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로프 길이를 다루거나 피치마다 로프를 다르게 세팅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발리니가 쓰던 시스템은 리드 로프 솔로잉입니다.
혼자 등반하지만 보호 장비와 로프 장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을 혼자 관리하는 건 복잡합니다. 등반자와 확보자 역할을 모두 직접 해야 합니다. 발리는 하네스에 하강기를 클립으로 고정합니다. 그 장치는 단순한 금속 조각입니다. 슬롯시 로프와 마찰을 일으켜 통제된 하강이 가능합니다. 로프를 장치에 통과시키면 마찰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몸을 뒤로 젖혀 로프에 몸무게를 싣고 하강을 시작합니다. 초원은 멀리 아래에 있습니다. 걸린 가방은 아래로 약 30피트쯤 내려가 있습니다. 3일 동안 등반해서 피곤하긴 하지만 그는 안도감도 느낍니다. 위험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리 작업만 남았습니다. 가방을 가져와서 끌어올리면 끝입니다. 로프가 그의 장비를 통해 흘러내립니다.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부드럽고 통제된 움직임입니다. 발린이 깨닫지 못한 것은 그가 아까 끌어올리는 시스템을 위해 로프를 짧게 만들었을 때 자신 아래에 남아있는 로프의 정확한 길이를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걸린 가방은 그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아래에 있고 그의 아래에는 돌출부가 있어서 로프의 끝을 볼 수 없습니다. 그는 그 가방에 대해 생각하고 이 벽에서 내려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음식과 휴식 그리고 곧 도착할 가족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뇌는 극도로 예민한 등반 모드에서 거의 끝났다는 모드로 전환되었습니다. 로프는 계속해서 풀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20피트 떨어져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 없이 로프 끝이 그의 하강 장치를 통과해 미끄러집니다. 발린의 뇌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했을 그 순간 아마도 0.5초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긴장이 풀리자 그의 아래엔 아무것도 로프와 지지대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산 정상에서 2400피트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은 즉각적이었고 매우 심각했으며 안타깝게도 치명적이었습니다. 초원 아래에서 에릭은 망원경으로 모든 장면을 지켜봤고 라이브 스트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초원에서 등반가들을 기록하고 있던 사진작가 톰 에반스도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편 수백 마일 떨어진 앵커리지에서 10대 이복 여동생 미아도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스트림을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포유 페이지에 무작위 등반 영상처럼 떴던 것이다. 3일 동안 그녀도 모두와 같이 오렌지 텐트 남자를 응원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볼 때 나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는 그가 떨어지는 순간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깨달았을까요? 아니면 그저 또 다른 등반가로만 여겼을까요? 댓글이 공포로 바뀔 때까지였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그녀가 그 장면을 봤다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으로도 견디기 힘듭니다. 두 남자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991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조대가 빠르게 도착했지만 아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의 젊은 등반가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충분히 끔찍하지만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에릭이 엘캐피탄 등반을 틱톡에 생중계하려고 썼던 망원경 기억나시죠? 그 망원경이 모든 장면을 포착했고 발린이 떨어질 때 수백 명이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에릭은 즉시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그는 망원경으로 누군가의 죽음을 지켜보며 자신이 안전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이런 경험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설명은 어렵지만 방송이 생중계였고 많은 사람이 시청했습니다. 2025년에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일어난 일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몇 분 만에 녹화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방송을 보던 사람들이 녹화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상을 바로 올렸고 다른 이들은 레딧 스레드나 클라이밍 포럼에 공유했습니다. 그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주류 언론이 이 이야기를 보도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완전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잘못 보도했습니다. ABC 월드뉴스 투나잇이 게시물 올림. 등반가 겸 인플루언서 베일린 밀러가 요세미티 엘 캐피탄에서 추락사했습니다. 23살인 그는 비극 당시 소셜미디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했고 수백 명이 시청했다고 합니다. 영국 메트로는 틱톡 등반가 요세미티 라이브 중 추락사라는 헤드라인을 보도했습니다. 팬들이 보는 앞에서 데일리 텔레그래프, TMZ, 야후 뉴스, 폭스 뉴스, 블리처 리포트, 맨즈 저널, 덱세르토 등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이 비슷한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발린을 틱톡 스타, 등반 인플루언서, 그리고 등반을 생중계하던 인플루언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그가 거기서 자신을 촬영하고 있었던 것처럼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조회수와 좋아요를 쫓고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치 콘텐츠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인플루언서처럼요. 마치 이 모든 일이 팔로워를 늘리거나 유명해지기 위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이야기가 수백만 명에게 퍼졌고
이는 발린의 실제 모습과 완전히 반대라 거의 악의적입니다. 발린 밀러는 틱톡 스타도 인플루언서도 라이브 스트리머도 아니었고 등산 채널조차 없었어요. 그는 진지한 세계적 알피니스트로 알래스카에서 가장 힘든 등반을 막 마쳤습니다. 그는 프리우스에서 살며 열정을 위해 어업에 종사했어요. 그는 인터넷 유명세가 아니라 등반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껴 등반을 했어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망원경으로 그의 동의나 인지 없이 그를 촬영했어요. 그 낯선 사람은 그 영상을 틱톡에 실시간으로 중계했죠. 발리는 그 일에 관여하지 않았고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의 죽음은 소셜미디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오로지 밧줄길이에 대한 비극적인 오산 때문이었습니다. 벽에서 3일 동안 지치도록 버틴 끝이었죠. 하지만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야기가 너무 자극적이었으니까요. 틱톡 스타가 라이브 중 사망하면 클릭을 유도하지만 세계적 알피니스트의 하강 사고 사망은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언론들이 거짓 이야기를 보도했어요. 그리고 48시간 만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발린 밀러라는 이름을 완전히 잘못된 이유, 즉 콘텐츠를 만들다가 사망한 인플루언서로 알게 되었어요. 10월 3일 발린이 사망한 지 이틀 후에 에릭은 틱톡에 해명 영상을 올렸어요. 그는 자신이 촬영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밝혔어요. 그는 인플루언서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도한 기사들도 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 영상은 30만 2,100개 좋아요를 받았어요. 많죠? 하지만 그건 ABC 메트로, 데일리 메일, TMZ 폭스뉴스 등 모든 주요 언론사에서 잘못된 기사를 보고 수백만 명이 본 것에 비하면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에요. 바이럴로 퍼진 거짓 정보는 정정 기사만큼 널리 퍼지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헤드라인과 첫 버전만 기억하고 정정이나 해명은 잘 안 봅니다. 거짓이 진실처럼 믿어집니다. 더 황당한 건 발린이 무모한 인플루언서로 잘못 낙인 찍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험 부족 등반가들이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위해 위험한 행동으로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훨씬 적은 비판을 받고 오히려 더 많은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그누스 미트보가 있습니다. 마그누스는 노르웨이 출신 암벽 등반가로 유튜브 구독자가 3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는 전직 프로 암벽 등반가로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2025년 그는 스위스 마테오 호른을 솔로 등반하는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마테오 호른은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입니다. 1865년 처음 등반된 이후로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은 등산 지식, 눈과 얼음에 대한 경험, 알프스 산악 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진지한 알파인 목표입니다. 마그누스는 등산 경험이 없었고 암벽 등반가로 알파인 등반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건 마치 훌륭한 테니스 선수라고 해서 프로 하키를 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완전히 다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마그누스는 영상에서 등산을 전혀 모른다고 솔직히 말합니다. 그는 마테오 호른에 도전하기 전날 크램폰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구글에서 검색했다고 합니다. 네, 제대로 들으신 거 맞아요. 전날까지 크램폰을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등반가가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에 도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오로지 경치를 보기 위해서요. 설상가상으로 그는 허용 한도를 크게 초과한 35kg 이상 장비를 산에 올렸습니다. 왜 많았을까요? 촬영의 모든 카메라 장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산할 때도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마그누스는 일부 안전 장비를 쓰지 않기로 했고 카메라 앞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운과 좋은 날씨로 무사히 오르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클라이밍 커뮤니티 반발 후 마그누스도 이건 내가 후회하는 첫 영상일 것이라 인정했습니다. 조금 너무 위험했어요. 그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언론은 마그누스를 무모한 틱톡 인플루언서로 부르지 않았어요. 비판은 등반계 내부에만 있었고 유튜버가 조회수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언론 헤드라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링컨 롤스는 유타 출신의 21세 청년입니다. 그는 인스타그램 팔로워 7만 명, 유튜브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합니다. 그의 콘텐츠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는 그것을 레이지 베이트 선드라고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그의 영상 시리즈 제목은 내가 떨어질 때까지 매일 더 어려운 루트를 프리솔로로 오르는 X1차입니다. 프리솔로는 로프나 보호 장치 없이 등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떨어지면 죽어요. 그게 다예요.
링컨은 점점 더 어려운 등반을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떨어져서 죽을 때까지 계속 도전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 실수하고 그 장면이 카메라에 찍혀 팔로워들이 보게 될 겁니다. 한 영상에서 그는 수백 피트 높이 암벽 위에서 고프로로 자신을 촬영하며 휴대폰에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를 듣고 있습니다. 그는 영상에 집중하려는데 스포티파이가 계속 쓰레기 같은 노래만 튼다고 캡션을 달았습니다. 그는 등반을 마친 후 자신의 벤모 계정을 올리고 사람들에게 돈을 기부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보기 위해 돈을 내는 패트리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에 대한 질문에 링컨은 인터뷰에서 처음엔 순수한 분노에서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제는 절반은 분노 유발, 절반은 충격 가치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뭔지 아세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매그너스도 링컨도 발린 밀러가 받은 주류 언론의 관심의 일부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ABC, 월드뉴스 투나잇, 데일리 메일 헤드라인, 국제뉴스 보도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실제 이야기는 다루기가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고 미묘한 접근이 필요하죠. 위험을 조장하는 알고리즘과 플랫폼이 위험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발린에 대한 거짓 이야기는 인플루언서가 라이브 중 사망했다는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던 소셜미디어가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는 내러티브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죠. 그 이야기는 편견을 확인시켜주고 클릭을 유도했죠.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고 진짜 문제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등산의 소셜미디어 문제는 있지만 언론이 말한 내용과는 다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그 소위 말하는 무모한 인플루언서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진하지 않고 게임 법칙을 잘 압니다. 마그누스는 마테오홀은 영상 끝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를 넣어주었습니다. 마치 그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요. 준비 없이 정상에 오른 걸 미화한 영상을 만들고 마지막에 30초 경고문만 넣는다고 책임이 면제되진 않죠. 300만 구독자 앞에서 성공을 거둔 링컨 놀스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영상을 보는 젊은 등반가들에 대한 책임에 대해 질문받았습니다. 그는 영화 프리솔로를 보고 등반을 하고 싶다면 위험 감수 성향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요점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프리솔로 다큐멘터리는 알렉스 호놀드가 수년간 연습과 정신훈련, 동작 연구 등 얼마나 철저히 준비에 탓했는지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영화는 그의 비범하고 신중한 접근 방식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링컨의 콘텐츠는 정반대입니다. 제목도 떨어질 때까지 프리솔로잉이고 전체 구성이 무모한 방종입니다. 엘 캐피탄을 프리솔로로 오른 알렉스 호놀드도 링컨의 접근 방식이 건강하지 않다고 했으니 그게 뭔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링컨과 마그누스는 촬영과 영상 제작을 계속합니다. 플랫폼들은 위험이 조회수를 높이고 조회수가 돈이 되기 때문에 계속 그들을 홍보합니다. 문제는 플랫폼들이 위험을 보상하는 경제적 인센티브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위험한 콘텐츠일수록 조회수가 늘고 조회수가 많으면 수익이 증가합니다. 매우 단순한 원리입니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고 안전하게 어려운 등반을 완수하는 영상을 올리면 5만 조회수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실제로 위험하든 아니든 위험해 보이는 행동을 하면 500만 조회수를 얻습니다. 알고리즘은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참여도만 신경 씁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죽는 장면을 볼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큼 참여도를 높이는 것은 없습니다. 링컨 놀스는 저는 돈을 벌려고 합니다. 라며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마그누스 미트보의 유튜브 채널은 그의 생계입니다. 수백만 구독자와 지불해야 할 청구서가 있으면 더 극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히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크리에이터들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등반가들은 매그너스가 준비 없이 마테오 오른에 도전하는 걸 보고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링컨이 Shake It Off를 들으며 프리솔로 등반하는 걸 보고 등반이 쉽고 재미있고 가볍다고 여깁니다. 그들은 수년간 훈련을 못 봅니다. 그들은 마그누스처럼 엘리트 수준의 등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을 시도하는 것과 평범한 사람이 같은 것을 시도하는 것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공과 조회수 등 겉으로 쉬워 보이는 면만 보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올해 초 인스타그램에 분노를 일으킨 콘텐츠를 올린 또 다른 등반가는 유진 본이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출신 29세 남성이었습니다. 유진은 사망하기 9주 전 아이스 클라이밍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안전교육을 권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는 계정을 Take a Course라 부르며 농담했지만
2025년 2월 로프 없이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링컨 놀스는 계속 Free Soloing Until I Fall을 놀리고 매그너스 미트보도 영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잘 지내며 팔로워와 조회수를 늘리고 콘텐츠를 만듭니다. 그리고 발린 밀러는 자신을 라이브 스트리밍한 적도 없고 조회수를 쫓은 적도 없으며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인플루언서 문화에 대한 경고의 사례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발린 밀러를 검색해보면 두 가지 이야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조회수를 쫓다 죽은 틱톡 스타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가 따로 있습니다. 알래스카 출신 23세 청년으로 혼자 슬로박 다이렉트 등반을 했고 큰 등반 전 얼굴에 반짝이를 바르며 프리우스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북미의 어떤 산 기슭에서든 깨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세상은 잘못된 이야기를 선택했지만 산들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와 등반한 모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당신도 그 진실을 알게 된 듯합니다.